지금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던 중국 지도부가 속으론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정부 탄압을 피해 사라졌던 천재 신동 출신의 한 남성이 나타나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그저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닥칠 끔찍한 천벌 예언까지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웬 미신 같은 소리냐며 코웃음 치던 중국 최고위층마저 지금 벌어지는 내부 혼란에 더해 그의 경고까지 소름 돋게 맞아 떨어지자 이제는 공포에 질려 문을 걸어 잠그고 밤샘 비상회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사실 예언을 쏟아낸 그는 만약 중국이 한국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서해 바다 깊숙이 박아둔 검은 쇠못을 뽑기만 한다면 이 모든 재앙을 멈출 수 있다며 확실한 해결책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내부 권력 다툼과 책임 회피로 통제력을 상실한 중국 정부는 이 명백한 살길마저 외면한 채 오히려 전 세계를 경악시킬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중국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통제력을 잃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성을 잃은 중국 정부가 내린 그 충격적인 결정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룽정민. 인민해방군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에서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이제 50줄에 들어선 군인입니다. 제 젊음과 열정을 오롯이 조국과 군에 바쳤다고 자부해왔지요. 국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엘리트 군인의 길을 걸으며 한때는 시진핑 주석께서 제시하신 강군몽의 비전이 곧 저의 신념이자 목표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충성을 맹세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더랬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가슴속을 채우고 있던 뜨거운 자부심은 서서히 식어가고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무거운 회의감이 먹구름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중앙군사위원회 제 집무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방금 검토를 마친 대만 해협 관련 최신 군사 동향 보고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지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차가운 숫자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치명적인 내부 변수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참석했던 군 수뇌부 회의에 살벌했던 분위기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던 회의실 공기,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노골적으로 서로를 쏘아붙이던 장성들의 모습. 특정 파벌, 특히 장유샤 상장 계열의 목소리만 유난히 커지고 회의는 합리적인 토론 대신 힘겨루기와 눈치 보기로 얼룩졌었죠. 그리고 시 주석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불리던 허웨이둥 부주석이 아무런 설명 없이 공개 석상에서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내부 정보까지. 벽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는 강군몽 실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붉은색 구호가 오늘따라 유난히 공허하고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거대한 배가 위대한 부흥이라는 찬란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최고 지도자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수록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커지는 법입니다. 최근 눈에 띄게 잦아진 서해에서의 긴장 고조, 남중국해에서의 노골적인 무력 시위. 이것이 과연 치밀하게 계산된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 판단일까요? 아니면 위태로운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도박일까요? 저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불길한 질문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제가 평생을 충성했던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군대가,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군대가 정치적 암투의 추악한 장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분, 국가 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는 이미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였지요. 오직 어느 파벌에 속해 있는지, 누구의 눈에 드느냐가 군인의 명예와 출세를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현실의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품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순수한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듯했지요. 문득 몇 년 전 한국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군 내부에서 비이성적인 강경문이 득세했을 때 저 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냉철한 군사적 실익 분석보다는 속 좁은 정치적 자존심을 앞세웠고 결국 얻은 것은 주변국의 불신과 경계심뿐이었죠. 오히려 우리의 고립만 자초했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의 그 오만함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펼쳐진 베이징의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등골을 타고 소름 끼치는 예감이 흘렀습니다. 그 예감이 머지않아 끔찍한 현실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관사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내 메이링이 평소와는 다른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맞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더군요. 여보, 이거 좀 봐요. 요즘 해외 사는 교포들 사이에서 많이 공유되는 글이라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서요. 웬 현무라는 사람이 썼대요. 아내는 제게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현무라는 낯선 필명으로 쓰인 글이 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용어나 정치적인 분석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 내용은 기묘하고도 섬뜩했지요. 거대한 용의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혈맥이 막히려 한다. 인간의 손으로 빚어낸 기술의 오만이 하늘의 조화를 어지럽히고 있다. 마치 고대의 예언서 같은 비유적이고 철학적인 문장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또 인터넷에 떠도는 반체제 인사들의 헛소리겠지. 저는 피곤함에 손을 내저으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메이링이 제 옆에 다가와 앉으며 다시 화면을 들이밀었죠. 그런데 여보, 이 구절 좀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믿는 용이 동쪽의 빛나는 구슬을 탐내어 억지로 삼키려 할 때 그 구슬의 기운이 오히려 용의 내장을 뒤틀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동쪽 구슬.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비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한국을 지칭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 담긴 불길한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현무라는 낯선 이름, 그리고 그 기묘하고도 섬뜩한 경고는 제 뇌리에 깊이 박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좀처럼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용의 내장을 뒤튼다는 구절이 마치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저는 알 수 없는 불길함에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오래지 않아 현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중국 경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상하이에서 증권거래 시스템과 주요 은행 전산망이 몇 시간 동안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도시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으며 경제적 손실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웠지요. 정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외부 해킹 공격 시도 격퇴라고 발표했지만 그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너무나 매끄럽고 준비된 듯한 발표였기 때문이지요. 저는 연합참모부 정보 채널을 통해 전혀 다른 내용의 비공식 보고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군 내부 통신망에서도 바로 그 시간대의 원인 불명의 간헐적 오류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발생했으며 상하이 금융 시스템 마비 사태는 외부 공격이 아닌 국가 초거대 AI 청기 시스템과의 데이터 동기화 과정에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 내부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오류가 시스템 스스로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카오스적 공명 현상의 초기 징후일 수 있다는 마치 SF 소설에나 나올 법한 기술팀의 심층 분석까지 덧붙여 있었지요. 순간 현무의 경고가 다시 뇌리를 스쳤습니다. 용의 혈맥이 막히려 한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무가 경고했던 시스템적 재앙, 그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오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정보부서의 믿을 만한 동료에게 현무라는 필명과 청기 시스템 오류에 대해 조심스럽게 떠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과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는 어색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 끝을 건드린 듯 보이지 않는 압력과 감시의 기운이 느껴졌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현무의 경고를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헛소리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바로 우리 발밑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이 나라의 시스템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관련 정보를 더욱 면밀히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진실을 찾아야 하는 외롭고도 위험한 싸움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를 걷는 것처럼
매 순간이 불안하고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터져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시스템의 균열은 정치 영역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그리고 더욱 위험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말레이시아 순방 중 노트 의존 영상이 관영 CCTV를 통해 여과 없이 심지어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방송 사고로 보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인 편집이었지요. 군 내부 정부 분석팀은 이것이 시 주석의 권위 실추를 노린 반대, 파벌의 교묘한 미디어 쿠데타 시도, 혹은 최소한 최고 지도자의 언론 통제력이 과거와 달리 심각하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황제의 기력이 쇠했다. 내부의 적이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린다 하는 식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흉흉한 소문들이 이제는 군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때 숙청 대상으로 여겨져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후추나 전 부총리가 보란듯이 아프리카를 순방하며 국가 정상급의 극진한 대우를 받는 모습은 더욱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권력 투쟁의 신호였습니다. 시 주석의 해외 순방 기간에 맞춰 이루어진 그의 행보는 마치 황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새로운 용이 용트림을 시작했다고 선언하는 듯한 명백한 맞불 놓기이자 시진핑 이후를 준비하는 세력이 건재함을 과시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였지요. 군 내부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하는 군사회의는 더 이상 전략과 전술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장유샤 상장이 이끄는 파벌에 속한 장성들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갔고 과거 시진핑 직계로 분류되던 인사들은 침묵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중요한 군사훈련 계획이 파벌 간의 알력 다툼 때문에 어이없이 연기되거나 실전적인 내용보다는 특정 파벌의 정치적 선전 효과를 노린 방향으로 왜곡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야오와 전 정치공작부 주임처럼 과거 군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이 부패 혐의로 숙청된 이후 군 조직 전체는 서로를 의심하고 연쇄적으로 고발하는 불신의 늪에 빠져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최고 지도력의 공백이나 불안정이 가져올 예측 불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군사적 오판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 지휘 체계 마비로 인한 안보 공백, 심지어는 내부 쿠데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시스템 전체가 삐걱거리며 거대한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제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현무의 경고는 더 이상 허무맹랑한 예언이나 기술적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모든 혼란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엄하고 필연적인 현실 분석처럼 느껴졌습니다. 황제가 병들면 간신들이 날뛰고 나라는 어지러워진다는 옛 격언이 이토록 뼈아프게 다가온 적은 일찍이 없었지요. 중국 역사 속 수많은 왕조들이 몰락 직전에 겪었던 그 위기의 순간들이 바로 지금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저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VPN 등 가능한 모든 우회 경로를 동원하여 해외 SNS에서 현무의 새로운 글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두 번째 경고문을 발견했을 때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 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마치 저주와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의 오만이 기어이 하늘의 노여움을 샀다. 동쪽 이웃의 역사를 도둑질하고 문화를 짓밟은 그 죄과가 마침내 땅과 하늘의 균형을 깨뜨려 재앙을 부르고 있다. 특히 탐욕으로 서해에 박은 검은 쇠못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독침과 같으니 그 쇳물이 온 강토를 오염시킬 날이 머지않았다. 그는 더 이상 비유나 암시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제를 명확히 지목하며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이라는 과거의 죄과가 현재 닥쳐올 재앙의 근본 원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에 건설 중인 불법 구조물은 그 오만과 탐욕의 결정체이자 재앙을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불편한 진실, 즉 우리의 대외 정책 실패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실질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제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머지않아 땅이 크게 울부짖고 뒤이어 하늘이 얼음 눈물을 비처럼 쏟아낼 것이다. 똑똑히 기억하라.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심판은 그 후에 올 것이니 그때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으리라.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글에는 그가 과거 개발에 참여했던 청기 시스템의 AI 모델과 최신 환경 데이터를 결합하여 어떻게 중국의 기술적 오만과 환경 파괴가 상호작용하며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를 공명시키는지에 대한 과학적이면서도 섬뜩할 정도로 논리적인 분석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창조한 프랑켄슈타인 괴물이 어떻게 세상을 파괴할지를 냉정하게 설명하는 설계자의 경고와 같았지요. 저는 손을 떨며 글을 닫았습니다. 현무. 그는 단순한 반체제 인사나 예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의 심장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그 누구보다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정확히 아는 내부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경고는 더 이상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진 그리고 우박. 저는 책상 위 달력을 황급히 확인했습니다. 어느덧 4월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현무의 두 번째 경고가 올라온 지 불과 몇 주 뒤, 그의 첫 번째 예언은 끔찍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제 고향이기도 한 간수성 지스사년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모든 뉴스 채널을 뒤덮었습니다. 영하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수많은 가옥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졌지요. 저는 뉴스를 보자마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현무의 경고가, 그 불길했던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은 것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떨리는 손으로 고향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길고 불안한 신호음 끝에 다행히 연결된 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포와 충격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땅이 갈라지는 줄 알았다. 집이 통째로 흔들려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우린 다행히 괜찮지만 옆집은 집이 반쯤 무너져 내렸단다. 저는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이웃들의 비명과 울음소리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몇 년 전 제가 직접 검토하고 서명했던 간수성 군사시설 부지 선정 관련 지질 위험 평가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해당 지역의 무분별한 자원 개발과 관리되지 않은 노후, 댐으로 인한 집안 불안정 가능성이 명백히 경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방 예산 절감이라는 달콤한 명분 아래 너무나 쉽게 묵살되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피할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목소리를 높였더라면 이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깊이를 알 수 없는 죄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와 제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역시 지진의 원인을 자연현상으로만 규정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대신 신속한 구조활동과 영웅적인 인민해방군의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애썼지요. 진실은 또다시 두꺼운 장막 뒤로 감춰졌습니다. 저는 이 기만적인 시스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현무의 다음 경고, 얼음 눈물, 즉 우박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닥쳐올지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의 글을 다시 찾아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음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공포에 질려 흐느끼며 했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늘이 단단히 노하신 게야. 정말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든다는 거다. 간수성 지진은 제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얼음 눈물의 경고를 확인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제 모든 권한과 인맥, 심지어 군법을 어길 수도 있는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한 비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것은 제 군 경력 전체, 아니 제 인생 자체를 건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요. 낮에는 평소처럼 직무를 보며 의심을 피했고 밤에는 집무실에 남아 관련 부서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데이터베이스에 몰래 접근했습니다. 낮에는 과거 저와 함께 일했던 양심적인 기술자나 연구원들을 은밀히 만나 정보를 수집했죠.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한 걸음만 삐끗해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에 대한 갈망과 다가올 재앙에 대한 공포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찾아낸 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추악하고 끔찍했습니다. 국가 기상 예측을 총괄하는 청기 시스템의
원인 불명의 심각한 오류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오류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서해에 건설 중인 불법 구조물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내부 기술팀의 비밀 보고서에는 구조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인 해저, 지형 변화와 강력한 전자파, 교란 등이 주변 해류와 대기 데이터에 심각한 왜곡을 일으켰고 이것이 천기 시스템의 예측 모델 전체를 오염시켜 극한 기상 현상, 특히 강력한 대류 불안정으로 인한 우박 폭풍 발생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었죠. 더욱 저를 경악시킨 것은 이러한 치명적인 위험성을 국립해양연구소와 기상연구소의 최고 전문가들이 이미 수차례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국 길들이기라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목표와 특정 군부 파벌의 막대한 해양 자원 개발, 이권 때문에 모든 경고가 철저히 묵살되고 건설이 강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최고위급 비밀 회의록이었습니다. 그 회의록에는 약간의 환경적 부작용은 국가 발전을 위해 감수할 수 있다. 한국에게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식의 오만하고 무책임하며 심지어 광기 서린 발언들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한국에 대한 비뚤어진 적개심과 탐욕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까지 불러일으키며 국가 전체를 수억 인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책이나 무능의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전쟁보다 더 끔찍한 자멸이다. 저는 증거 자료들을 움켜쥔 채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이 나라와 지도부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충정이자 한 인간의 양심으로서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려야만 한다고, 아니, 어떻게든 이 미친 질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아주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현무가 제시했던 근본적인 해결책 서해 구조물 철거,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기술적 오만 포기은 이제 제 머릿속에서도 피할 수 없는 유일한 해답처럼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의 중국 지도부가, 특히 강경 일변도의 군부가 그들의 치명적인 실책과 뿌리 깊은 오만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십 년간 적대시에 온 한국에게 먼저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군사 전략가의 냉철한 시각으로 다시 한번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국가 이익과 안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조차 현무의 제안은 놀랍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이었습니다. 서해 구조물을 즉각 철거하는 것은 당장이라도 폭발할지 모르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공간을 확보해줄 절호의 기회였지요. 그리고 무리한 기술 개발 경쟁에서 잠시 벗어나 내부 시스템의 안정성을 다지는 것은 더 큰 기술적 재앙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우리가 한국에 가했던 사드 보복이나 한알령, 동북공정이나 문화, 공정 같은 온갖 압박과 모욕들은 결국 아무런 실질적인 이익 없이 우리의 국제적 고립만 심화시키고 내부의 불만만 키웠던 명백한 전략적 실패였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일 터였습니다. 이것은 항복이나 굴욕이 아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진정한 강함은 총칼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온다. 저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다독이며 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해결책이야말로 중국이 눈앞에 파국을 피하고 진정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확신을 어떻게 저 얼어붙은 빙산 같은 권력의 심장부에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맨몸으로 잠자는 용이 영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제 모든 것을 어쩌면 그 이상을 걸어야 하는 외롭고도 위험천만한 시도일 터였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저는 마지막 충언을 담을 보고서의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깊이 고뇌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저는 마침내
국가 존망 위기 시스템 균형 회복을 위한 긴급 재원이라는 비장한 제목의 비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군 경력과 명예, 어쩌면 제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제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조국에 대한 마지막 충정과 절박한 진심을 담아써 내려간 유언과도 같은 글이었지요. 보고서는 서두부터 단호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진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은 결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며 이는 국가 초거대 AI 청기 시스템의 심각한 오류 및 통제 불능 가능성과 최고 지도부의 연이은 정치적 오판, 특히 국제법과 주변국의 우려를 묵살하고 강행한 서해 불법 구조물 건설 및 대한 적대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명백한 시스템적 재앙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저는 감히 익명의 해외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우리의 기술적 오만과 정치적 탐욕이 어떻게 자연의 법칙과 충돌하며 스스로 파국을 불러오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지적했지요. 그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파국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중국의 정책 방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가히 혁명적인, 아니 어쩌면 일부 강경파들에게는 명백한 반역 행위로 비칠 수도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이미 설치된 모든 서해 불법 구조물의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구조물은 원상 복구 수준으로 철거하며 관련 모든 정보를 주변국, 특히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한국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의 환경 파괴와 시스템 교란을 막고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선결 조건임을 강조했죠. 과거 한국에 행했던 모든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 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 진심 어리고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차드 보복 등 과거의 모든 경제적, 외교적 강압 조치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임을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중 간 고위급 외교 채널을 조건 없이 즉각 복원하고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전면 정상화하며 특히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기술 협력, 환경 문제, 공동 대응 등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지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청기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망 시스템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시스템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거나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특단의 조치까지도 감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제안들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임박한 얼음 심판과 그 이후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붕괴라는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유일하고도 필연적인 생존 전략임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역설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만약 이 마지막 충언마저 외면하고 오만의 길을 계속 가신다면 하늘은 약속된 대로 곧 얼음으로 그 분노를 쏟아낼 것이며 그것은 중화민족 전체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의 서곡이 될 것입니다. 부디 천명을 두려워하시고 인민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 마치 제 모든 기력이 소진된 듯한 깊은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집무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름, 중앙군사위원회 감찰부라는 6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룽정인 동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지만 오히려 기묘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각오했던 일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찰부 조사는 예상외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과 함께 근거 없는 소문에 동요하지 말고 군인 본분에 충실하라는 원론적인 경고가 전부였지요. 이게 끝인가? 혹시 보고서가 전달되지 않은 건가?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가?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더 잔인한 처분을 위한 숨 고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비공식 상부 면담 자리에 호출되었습니다. 면담 장소는 베이징 외곽의 한적하고
삼엄한 경비 속에 있는 군 내부의 비밀스러운 회의실이었지요. 보고서가 전달되었구나. 이제 마지막 기회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무거운 철문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싸늘한 표정의 고위급 인사 몇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어떤 온기나 이해심도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듯한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가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준비했던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의 치명적인 위험성, 이미 시작된 재앙의 징후들, 그리고 파국을 막기 위한 유일한 길. 제 목소리는 조국을 걱정하는 충정과 인민의 생명을 염려하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영도자 동지들,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지금 결단하지 않으시면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억 인민의 생명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지만 제 간절한 호소는 두껍고 차가운 얼음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돌아온 것은 예상했던 논리적인 반박이나 격렬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모욕적이고 잔인한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었습니다. 군부 최고 실세 중 한 명인 노회한 장성이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지요. 룽 동지, 아직도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소. 그대의 애국심은 가상하나 현실 감각이 이토록 부족할 줄이야. 망명한 어린 놈의 헛소리에 놀아나다니. 다른 인사는 아예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애국심이 과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군. 아무래도 자네는 휴식이 좀 필요해 보이오. 특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국에 대한 사과와 서해 구조물 철거, 제안은 격렬한 분노와 함께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친 소리. 우리가 왜 그깟 변방 오랑캐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단 말인가. 그것도 우리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것들에게. 이 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의 궤변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들의 얼굴은 뒤틀린 오만함과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충언은 그들에게 광인의 위험한 헛소리 혹은 최고 존엄에 대한 불순한 도전으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 평생의 충성과 애국심이, 조국을 구하려 했던 마지막 몸부림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짓밟히는 순간 저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온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저를 가장 신랄하게 비난했던 한 최고위급 인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네 고향이 간수성이라고 했지. 거기서 평생 농사만 지으셨다는 늙은 부모님은 요즘 별일 없으시고 안녕하신가.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 말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숨통을 조이는 섬뜩하고도 잔인한 비열하기 짝이 없는 협박이었습니다. 협박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직 부적응 및 과도한 월권 행위,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로 인한 군 기강 문란이라는 듣기에도 민망한 죄목들이 덕지덕지 붙은 공식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연합참모부 부국장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대신 제 고향 간수성에서 멀지 않은 황량하기 짝이 없는 내륙 변경 지역에 위치한 군사 전사 편찬 연구소의 비상임 연구위원이라는 이름뿐인 자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모든 실권과 기밀 접근 권한은 당연히 박탈되었지요. 이것은 사실상 군복을 입은 채 당하는 유배나 다름없었습니다. 베이징을 떠나 낯선 변경 지역으로 향하는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황량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조국이 이제는 저를 쓸모없는 폐물처럼 취급하며 변방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감옥에 가두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대신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 묶어둔 채 사회와 격리시키고 서서히 잊히게 만들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는 두 대, 목소리와 영향력은 완전히 빼앗아 버리겠다는 잔인하고도 치밀한 계산이었지요. 연구소에 도착하니 저를 기다리는 것은 먼지 쌓인 낡고 텅 빈 숙소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이 황량하고 고립된 변경 지역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입니다. 저와 가깝게 지냈거나 저를 도왔던 소수의 동료들도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받거나 이유 없이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공포는 그렇게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조직 전체로 퍼져나가며 양심의 목소리를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창밖의 끝없는 사막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암담한 미래를 보는 듯 했습니다. 4월이 되자
제가 좌천된 연구소의 정보 채널 속에서도 불길한 징후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중국 남부와 서북부 지역의 이상 기후 현상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고 단기 기상 예측은 속수무책으로 빗나갔습니다. 관영 매체조차 수십 년 만에 이례적인 대기 불안정 심화를 언급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지요. 국가 AI 첨기 시스템의 기상 예측 모듈은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했으며 심지어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현무와 제 보고서에서 그토록 경고했던 얼음 심판의 날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하루하루를 피 말리는 초조함 속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저 무력하게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감시의 눈을 피해 정말 어렵게 고향의 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시길 바라며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간청했지요. 아버지,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이번 주말과 다음 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특히 하늘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으면 즉시 가장 튼튼한 건물 안이나 지하실로 피하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정말 아주 크고 무섭고 단단한 것이 비 오듯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제 목소리는 절박함에 떨렸지만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순박한 부모님은 여전히 알았다. 유난 떨기는. 하늘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미리 안다고 뭘 어쩌겠냐. 걱정 말고 내 몸이나 잘 챙기거라며 아들의 간절한 경고를 또다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모님의 태평한 목소리에 제 가슴은 절망감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으셔야 할 텐데. 한편 머나먼 망명지의 현무는 임박한 재앙의 규모와 예상 경로를 담은 마지막 데이터를 익명으로 국제기상기구와 주요 외신에 보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짧고 단호했지요. 하늘이 울부짖을 시간이 임박했다. 지금이라도 대비하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그것이 그가 세상에 보낸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이 경고마저 사회불안 조장 세력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치부하고 모든 정보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4월 18일 밤, 제가 머무는 연구소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소리가 유난히 거칠고 사나웠습니다. 창밖 하늘은 마치 종말의 전조처럼 불길한 보라색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고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인가? 아니면 바로 내일인가?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연구소 숙소의 낡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긴급 재난 속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시성을 비롯한 중국 남부의 광활한 지역에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 우박이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으며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마치 대규모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하게 찌그러지고 부서진 자동차와 건물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사람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파괴되어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푸르렀던 농경지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펼쳐졌습니다. 지름이 5cm, 7cm를 넘어 어른 주먹만한 얼음 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마치 돌처럼, 아니 포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경고는 현실이 되었는가. 낮은 신음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재앙, 제가 그토록 경고했던 심판이 바로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다는 처절한 죄책감, 그리고 이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고도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고 있을 지도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제 온몸을 격렬하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서성이며 벽에 주먹을 내리쳤지만 텅 빈 방 안에는 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참혹한 현장 영상과 사진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을 비난하는 글들이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들은 마치 신기루처럼 혹은 거대한 검열 시스템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순식간에 삭제되었고 관련 검색어는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져 나온 민심의 분노와 불신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임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역시 100년 만의 기상이변,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돌발 기상현상이라는 판에 박힌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시진핑 동지의 영명한 영도 아래 일심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는 그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는 공허한 선전만을 반복할 뿐이었지요. 텔레비전 화면 속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주민들을 위로하는 최고 지도자의 연출된 모습이 역겹게 느껴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화면 하단으로 붉은색의 긴급 속보 자막이 흘렀습니다. 내일 서북부 간수성 지역에도 전례 없는 강력한 우박 폭풍 예상 서북부. 그곳은 바로 제 고향이었습니다. 심장이 그대로 멎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숨막히는 긴장과 공포 속에서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이번만큼은 비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했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제 고향 마을이 포함된 간수성 등 서북부 지역에 전날 남부를 강타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강력하고 파괴적인 우박 폭풍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특히 얼마 전 강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닥친 재앙은 그야말로 지옥도를 방불케 했습니다. 복구 중이던 임시 가옥들은 형체도 없이 날아가 버렸고 간신히 삶의 희망을 붙잡고 있던 주민들은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계속해서 불통 신호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설마 아니야, 제발 무사하셔야 하는데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1분 1초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이었을까요?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제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울음과 다급함이 뒤섞인 옆집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부모님이 크게 다치셨다. 하늘에서 집채만한 얼음덩이가 떨어져서 지붕을 뚫고 아버지가 머리를 어머니는 밭에서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하냐. 빨리 와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웃 아저씨의 말은 더 이상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웃 아저씨를 통해 어렵게 전해 들은 부모님의 상황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우박 덩어리가 낡고 헐거웠던 흙집 지붕을 그대로 뚫고 들어와 방 안에서 쉬고 계시던 아버지의 머리를 강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처 집 안으로 피하지 못하고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쏟아지는 우박 세례에 팔이 부러지고 온몸에 피멍이 드는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땀과 눈물로 일구었던 자식 같던 밭은 흔적도 없이 망가져 진흙탕으로 변했고 부모님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집은 반파되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조국이, 제가 충성을 바쳤던 지도부가 결국에는 제 부모님마저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는 잔인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 경고했지만 막지 못했다는 처절한 죄책감,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하고도 여전히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저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실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지 못하는 제 무력한 처지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삼켰습니다. 이 참혹한 소식을 접한 순간 제 안에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조국에 대한 마지막 애정마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들에게 충성할 이유도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어떠한 가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부모님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용서할 수 없는 원수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머나먼 망명지의 현무는 자신의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연이어 발생한 우박 재앙의 참상을 전하며 이것이 결코 자연의 변덕이 아니라 예고된 비극이었음을, 그리고 중국의 시스템적 오만, 특히 한국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는 한 재앙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절규하듯 토해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요구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십시오.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 함께 파멸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외침은 너무나 짧고 허무했습니다. 글이 올라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현무의 블로그와 모든 관련 SNS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VPN을 통해 그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었지만 차가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그마저도 결국 제거당했구나. 진실을 말하려 했던, 세상을 바꾸려 했던 젊은 천재의 목소리는 그렇게 영원히 어둠 속으로, 침묵 속으로 묻혀버린 것입니다. 며칠 뒤 작은 해외 인권단체의 웹사이트 구석에서 짧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중국계 AI 천재 린 야오팅, 캐나다 토론토 자택 앞에서 괴한들에게 피스프 실종, 중국 국가안전부의 비밀 공작 가능성 강력 제기. 하지만 그 기사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에서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거대한 어둠이, 폭력적인 침묵이 모든 진실의 빛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린 야오팅의 실종, 아니 사실상의 제거 소식은 제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희망마저 잔인하게 앗아갔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무시한 것을 넘어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 자체를 폭력으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틀렸다고 외치는 사람을 없애버리면 틀린 현실이 저절로 바뀐다고 믿는 저들의 어리석고도 잔인한 행태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국가적 재앙에 더해 평생 농사만 지어온 자신의 늙은 부모님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이 현실 앞에서 저는 지도부가 단순히 어리석거나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에 공감할 능력조차 상실했으며 오직 권력 유지와 체면만을 위해 움직이는 괴물과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미친 짓을 멈추지 않는가? 국민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깟 헛된 체면과 더러운 권력이 뭐라고? 당신들은 정녕 인간이길 포기한 것인가? 저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악 앞에서 터져나오는 공허한 절규를 텅 빈 연구소 방 안에서 홀로 내뱉었습니다.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메아리만이 저의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어떤 희망도 변화도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예고된 더 큰 재앙과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만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황량한 변경의 군사자료연구소에 홀로 있습니다.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이곳에서 시간은 더디고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사실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되죠. 간간히 부모님과 어렵게 통화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모님의 깊은 한숨 소리에 제 가슴은 더욱 미어질 뿐입니다. 망가진 삶과 암담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낼 뿐이지요. 중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요란하게 외치고 있지만 연이은 재앙의 깊은 상처와 깊어지는 경제 침체, 그리고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재앙의 공포는 사회 곳곳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더욱 강력한 통제와 선전으로 위기를 덮으려 하지만 한번 터져나온 민심의 균열은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지요. 서해 바다에는 여전히 탐욕의 쇠못이 흉물스럽게 박혀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관계는 개선될 기미 없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무의 경고는 잊혔고 저희 충원은 묻혔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중국이,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